네, 어제 오후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로 최소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008년 이천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와 유사한 점이 많아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란 점에서 더 안타까운데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 박재성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 어제 오후 1시 32분쯤 물류창고 공사 현장 지하 2층에서 화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약 3시간 뒤인 4시 30분쯤에 큰 불이 잡혔고 5시간이 넘은 오후 6시 41분에 완전 진화가 됐는데 화재 규모 굉장히 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재 지속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됐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망자가 대부분이 화재 초기에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일반적인 화재의 연소 패턴보다 화재가 초기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 그것이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네, 보통은 초기 발생이 아니라 나중에 좀 서서히 사망자가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화재라고 하는 것은 가연물 주변에 있는 가연물을 태우면서 연기와 열을 발생시킴으로써 그로 인해서 이제 사망자가 서서히 증가를 하는 형태가 되는데 어제 화재 같은 경우는 화재 초기서부터 바로 최성기 화재 형태로 가면서 그 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킨 것. 즉 화재가 발생한 현장보다 2층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네, 소방대원들이 화재 발생 9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이렇게 화재가 빠르게 삽시간에 불이 번졌습니다. 이렇게 불이 빠르게 번진 이유 무엇입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화재 원인으로 이제 밝혀진 것이 지하 2층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고 주변에서 우레탄 폼에 의한 단열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까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레탄 폼 공사를 하게 되면 유증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주변에 있던 어떤 점화원이 있었겠죠. 그게 아마 화물용 엘리베이터나 이런 다른 공정에서의 용접 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화원이 되면서 폭발성 화재로 이어지다 보니까 화재 초기서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화재가 발생하고 소방대가 9분 만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38명이 사망하는 굉장히 불행한 사고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소방 안전 재난 등급 2등급을 처음에 발령을 했거든요. 네. 그게 적절한 건가요? 이 정도 규모면 원래 그 정도가 발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했는데 1단계는 이제 소방서, 그 화재가 발생할 관할 소방서의 소방력을 갖고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2단계로 가게 되면 그 소방서만의 소방력으로 대응이 안 됐을 때 주변에 있는 보통 5개에서 6개 소방서가 이제 같이 힘을 합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3단계가 그 가용 가능한 소방력을 전부 동원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제 이제 2단계 정도로 대응한 거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이제 방금 전에 유증기가 용접 과정에서 나온 그 불꽃과 마찰을 일으켜서 하는 거에 가장 타당성이 있다라고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오고 추정입니다. 있잖아요. 교수님도 역시 그 추정 외에 다른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없으신지요? 많은 화재사를 보게 되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연소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화재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인 연소 패턴보다 굉장히 빠르고 급속도로 이제 진행이 돼서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 그러면 화재를 굉장히 폭발성으로 일으키는 어떤 원인 매개체가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매개체는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유증기와 같은 인화성 물질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폭발시킬 수 있는 뭔가의 점화원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점화원이 용접 불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어저께 다른 원인으로 나오는 게 담배 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화재 조사를 좀 더 진행하면서 밝혀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물류 창고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서 이것이 더 이 위험성 그리고 치명성을 높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샌드위치 패널이 불에 타면 그만큼 유독성 물질이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경우에 외벽이나 지붕재 그리고 안에 간막이 벽 재료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0.5mm짜리 아연 도금 강판이 있고요. 그 안에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과 같은 단열 심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레탄폼이나 그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유기성 재질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작은 불티에 의해서도 연소가 일어나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발생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모든 샌드위치 패널 건물 화재의 공통적인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샌드위치 패널과 관련해서 안전성 기준을 강화한다라는 얘기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이게 강화가 된다라고 해도 샌드위치 패널 자체가 좀 위험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은 계속 안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에 대한 어떤 방화성이 전혀 없는 일반 샌드위치 패널이 있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어제 그 화재가 발생했던 이천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난연성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강화가 되면서 그 5,000제곱미터 이상이나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난연성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재 초기 착화가 좀 지연되는 그런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좀 어저께 화재를 봤었을 땐 어제 대형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은 샌드위치 패널보다는 지하에서의 어떤 공정, 작업 과정에서의 어떤 위험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작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이 더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불이 지하 2층에서 시작이 됐는데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지상 2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을 살펴보니까 이 화재로 인한 손실보다는 그을음이 많았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유독성 가스나 그런 위험 물질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화재에서 전체적으로 보거나 뭐 물류창고 화재도 그렇고요. 화재에 의한 사망자의 한 70에서 80%는 연기에 의한 질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연기는 강한 부력을 갖고 위로 상승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초당 보통 한 3m 이상의 속도로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공사 현장은 불행하게도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화 구역을 이루는 방화문이나 방화 셔터가 작동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 2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단 몇 초 만에 가장 많은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었던 지상 2층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피난 통로가 차단이 되다 보니까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네, 지금 뭐 영상에도 나오지만 그 연기, 화재에서 나오는 연기가 굉장히 검은색이거든요. 짙은 검은색이고 뭐 시야도 잘 안 보일 정도고, 이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어느 정도로 좀 사람에게 치명적인가요? 바로 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인가요? 우리가 이제 보통 화재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백색 연기가 있고 그 검은색 연기가 있는데, 검은색 연기일수록 유독가스가 굉장히 많이 포함된 인명 피해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연기라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기의 유해가스는 뭐 대표적인 게 일산화탄소라든지 시아나수소 같은 이제 유독가스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유독가스가 화재 시 위험하다는 것은 크게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호흡기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질식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많은 사망자를 일으키는 원인이고요. 물론 기관지와 같은 호흡기를 이제 파괴를 함으로써 이제 그게 또 사망의 원인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한 근육을 마비시킨다든지 연기가 가시거리를 차단함으로써 사람들이 피난조차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화재에서 사망자가 연기에 의한 유독가스에 의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이천 물류창고는 특히나 이 완공 전이어서 뭐 소방 장비,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가 더 커진 걸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공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건물인데,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려면은 사용 승인, 즉 준공을 받은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사장 같은 경우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사장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라든지 간이소화 장비라든지 비상경보 설비라든지, 그리고 피난 루트를 밝혀줄 수 있는 유도등이라든지 이런 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있고요. 아마 어제 이천 물류창고도 그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설비가 법적 기준에 따라서 잘 설치가 되어 있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공사 현장 관계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상주를 했다고 밝혔고, 당국은 이 현장에 세 차례나 화재 위험 발생 주의를 당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안전성과 관련해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이 심사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으로 이제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이 조건부 적정 기준을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물류창고 같은 냉동창고나 냉장창고 같은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반드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과연 적정한가라고 하는 것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검사 결과 뭐 몇 차례 화재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게 대부분이 주의 조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화재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안에 보면 화재 폭발 방지 계획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화재 폭발 방지 계획서가 그 현장의 위험성에 적합하게 설치가 된 계획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는데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을 정도입니다. 즉 형식적으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이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지적이 현장에서 시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의해라. 라고 강제가 아니라 주의해라라고 거죠? 물론 이제 다음 현장 검사 시나 이때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 조치가 개선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안에 화재 폭발 방지 계획이 있으면 그 현장의 위험성에 맞게 작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시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공사 중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주고 그냥 조건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엔 그럼 어떤 식으로 좀 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그 법을 기준을 강화해서 했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물류 창고라든지 공사장에서 이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 건데 그런 기준을 강화를 했으면 그 기준이 정말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즉 화재 위험성이나 폭발 위험성을 낮추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것이고 하나의 그냥 귀찮은 규제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형식적인 서류로 제출을 하고 또한 주의를 받게 되면 그 단계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면 현장의 위험성에 맞게 그런 부분이 작성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늘 가장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같은 사고,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8년에 냉동 그 창고의 사고와도 너무나 똑같아서 왜 항상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느냐.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현장의 목소리와 이 행정적인 절차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 현장에서 이런 사고들이 2008년에서도 40명이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뭐 현대미술관 화재나 공사 현장에서 이제 화재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건축물이 사용 승인을 받고 준공을 받는 건물들은 보통 사용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강화된 뭐 소방시설이나 피난 방어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데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 위험 환경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공정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기준을 강화하라고 어떤 임시 소방시설이나 임시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 환경이 워낙 급변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강화를 한다든지 재료를 강화하기보다는 실제 작업 현장에서의 위험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어떤 시설을 설치를 강화한다든지 재료, 뭐 마감 재료라든지 뭐 내화구라든지 이런 쪽 부분만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공사 현장에서 접근을 해 왔는데 그거보다는 실제 공사 작업 현장에서의 위험도를 낮추는 부분에서의 실효성이 있는 그런 개선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 박재성 교수와 함께 이천 화재 현장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